독자 여러분께 철책 너머의 어둠과 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곳, GOP.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과 흔들리지 않는 군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의 위기 속에서 부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가장 무시당하고 쓸모없어 보이던 한 병사의 머릿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편견과 절망의 순간에 피어난 한 천재의 활약과 그를 통해 진정한 전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그날에 GOP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의 GOP는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칼날 같은 바람이 철책을 긁으며 지나갈 때마다 내는 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았고, 짙은 어둠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고요했다. 남방 한계선을 지키는 일반 전초. 이곳에서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에, 그리고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김민혁 병장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자신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의 눈은 적외선 감시 장비보다 더 예리하게 전방을 훑었고, 그의 귀는 바람 소리에 섞인 아주 작은 이질적인 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 맨 K2 소총은 마치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GOP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였다. 그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의 발소리 또한 훈련된 군인답게 조용하고 절도 있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사박, 아주 작지만 이 고요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리는 소리였다. 김민혁 병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소리 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병사가 나뭇가지를 밟고 당황한 듯 몸을 움찔하고 있었다. 이서구 이병, 그의 군대 소속 관심병사였다. 김민혁은 혀를 차며 다가가 이서구의 방탄 헬멧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정신 안 차리나. 속삭이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이서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민혁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자 속에서부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녀석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을 뿐.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사회의 어느 대학 도서관 구석을 헤매고 있었다. 체력은 분대에서 가장 약했고 사격 실력은 끔찍했으며 무엇보다 군인에게 필수적인 깡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저런 녀석이 어떻게 최전방 GOP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발소리 하나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나? 여긴 내놈 산책로가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김민혁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시 전방을 향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 이서구에게 쏠려 있었다. 저 녀석은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GOP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분대원 전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김민혁에게 이서구는 단순한 고문관이 아니라 자신과 전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숨막히는 야간 경계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각자 자리에 쓰러지듯 눕거나 총기를 손질했다. 긴장이 풀린 막사 안에는 피로와 한숨 섞인 농담들이 오갔다. 하지만 이서구는 달랐다. 그는 관물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낡고 두꺼운 책을 펼쳐 들었다. 표지는 다 달아서 제목도 희미했지만 그가 군대에 오면서까지 들고 온 유일한 책.
정수론에 관한 대학 전공 서적이었다. 그는 책의 여백에 펜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 근무 때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심오한 문제에 몰두한 학자의 광기, 어린 희열만이 가득했다. 야, 이 교수 또 문제 푸냐? 이번엔 북한군 애들 월급이라도 계산해주게. 한 선임이 그의 뒤통수에 휴지 뭉치를 던지며 놀려댔다. 몇몇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이서구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조롱에 익숙했다. 김민혁은 그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저 쓸데없는 숫자들이 뭐라고. 저 녀석은 총기 수입보다 저 공식을 푸는데 더 열심이었다. 김민혁의 편견이 확신으로 굳어진 것은 바로 다음 날 오후였다. 분대원 전체가 동계대비진지 보강 작업에 투입되었다.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날랐다. 김민혁은 효율적으로 작업을 지휘하며 직접 삽을 들고 땀을 흘렸다. 문제는 또 이서구에게서 터졌다. 그는 모래주머니 2개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마치 머릿속으로 무언가 다른 계산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이서구,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김민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이서구는 발밑에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졌다. 그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면서 이제 막 정성 들여 쌓아 올린 모래주머니 벽의 한쪽을 덮쳤다. 와르르, 공들여 쌓은 수십 개의 모래주머니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순간 작업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김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이서구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발을 헛디뎌 내놓은 머릿속에 그 빌어먹을 숫자들만 가득 차 있으니 발밑이 보이겠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내 놈이 푸는 그 공식이 총알이라도 막아주나, 김민혁의 분노는 단순히 작업이 엉망이 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구의 본질적인 쓸모없음에 분노했다. 군대, 특히 생과 사가 오가는 이 최전방에서 필요한 것은 강인한 육체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동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였다. 이서구는 그 모든 것에서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분대의 약한 고리였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였다. 너 혼자 저거 전부 다 다시 쌓아. 오늘 저녁 먹을 생각 마라. 김민혁은 차갑게 명령하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대장으로서, 선임으로서 저런 녀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였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요한 임무에서는 완벽하게 배제시켜야 했다. 분대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날 저녁 혼자 남아 무너진 모래주머니를 다시 쌓고 있는 이서구의 등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움직임은 서툴렀다. 김민혁은 막사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 녀석은 안 돼. 절대로 군인감은 아니야. 그런데 그의 눈에 기묘한 광경이 들어왔다. 이서구가 잠시 허리를 펴더니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복잡한 수식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징벌의 고통 대신 마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듯한 순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본 김민혁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저 녀석과 자신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은 서로 다른 세계를, 서로 다른 언어를, 그리고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의미했다. 그리고 김민혁은 직감했다. 언젠가 저 강이 그들 모두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모래주머니 사건 이후 며칠 동안 GOP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민혁 병장은 이서구 이병을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이서구를 식사 시간이나 점호때를 제외하고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모든 작업과 임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서구 역시 그것을 아는지 더욱 깊숙이 자신의 숫자 세계로 숨어들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예보되었던 눈보라가 북쪽에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늘은 하루 종일 납처럼 무거운 잿빛이었고 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칼날이 되어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기세로 울부짖었다. GOP의 병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월동 장비를 점검하고 취약한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비상식량을 창고에 쌓았다. 고립될 것을 대비하는 그들의 움직임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한 오후, 김민혁은 소대장으로부터 마지막 임무를 하달받았다. 폭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섹터 3위의 철책선과 감시 카메라의 최종 상태를 점검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섹터 3은 GOP에서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구역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의 순찰조 명단에는 이서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대장님, 이서구 이병 대신 다른 인원을 붙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섹터 3은 길이 험합니다. 김민혁은 이례적으로 소대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김 병장, 다른 인원들은 모두 다른 임무에 투입됐다. 정해진 로스터다. 자네가 에이스이니만큼 후임 한 명 잘 챙겨서 다녀오도록. 결국 김민혁은 이를 악물고 이서구를 포함한 3명의 분대원을 이끌고 눈발 속으로 나섰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맹렬하게 쏟아졌다. 길은 이미 하얗게 덮여 보이지 않았고 발밑은 얼어붙어 미끄러웠다. 사고는 순찰로의 가장 위험한 구간, 칼날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났다. 한쪽은 가파른 절벽, 다른 한쪽은 철책선이 버티고 있는 좁고 미끄러운 능선 길이었다. 모두가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김민혁의 바로 뒤를 따르던 이서구가 갑자기 휘청했다. 그의 안경에 김이 서려 시야를 가렸던 것이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려다 발을 헛디뎠다. 짧은 비명과 함께 이서구의 몸이 절벽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본능적으로 앞에 있던 김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예상치 못한 무게의 중심을 잃은 김민혁의 몸도 함께 절벽 쪽으로 끌려갔다. 민혁이 형. 그 순간 가장 뒤에 있던 박상병이 몸을 날려 김민혁의 배낭을 움켜쥐었다. 세 사람의 몸이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매달렸다. 밑은 수십 미터 아래의 까마득한 어둠이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젠장, 힘을 써! 박상병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김민혁은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철책 기둥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서구의 전투복을 움켜쥔 채 버텼다.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세 사람은 힘을 합쳐 간신히 몸을 길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김민혁은 화를 내는 대신 차갑고 고요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흙투성이가 된 이서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을 넘어선 실질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다. 저 녀석은 정말로 모두를 죽일 뻔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뒤가 아니라 맨 뒤에서 따라와. 그리고 단 한 발짝도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민혁은 그 순간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서구와 함께 중요한 임무에 나서지 않겠다고. 그들이 간신히 GOP로 복귀했을 때 눈보라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GOP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반에서 비상보고가 올라왔다. 분대장님, 보고드립니다. 강풍과 얼음 때문에 주 안테나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외부와의 교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신은 간헐적으로 가능하지만 송신은 거의 먹통입니다. 통신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할 수도 없었다. 막사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전자감시 장비를 모니터링하던 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김 병장님, 이것 좀 와서 보셔야겠습니다. 김민혁이 달려가자 병사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 한쪽 구석에 주파수 분석 그래프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비정상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북쪽 방향에서 잡히는 미세한 신호입니다. 알려진 적 통신 주파수도 아니고 일반적인 군사 신호 패턴도 아닙니다. 폭풍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 같기도 한데 아주 짧은 디지털 펄스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호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맹렬한 눈보라가 만들어내는 전파 노이즈 속에 파묻혔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마치 유령이 보내는 신호 같았다. 분석하려 해도 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단순한 자연현상인가, 장비의 오작동인가, 아니면 저기 이 눈보라를 틈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김민혁은 소용돌이치는 눈보라가 보이는 강화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밖에서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이, 안에서는 이서구라는 불안한 존재가, 그리고 이제는 정체불명의 신호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돌려 막사 구석을 보았다. 이서구는 이 모든 긴박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여전히 자신의 수학책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김민혁의 불안감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진짜 군인들이 진짜 위협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 교수님은 자신만의 환상 세계에 빠져 있었다. 김민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눈보라가 그치고 났을 때 이 GOP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유령 같은 신호는 눈보라 소리에 섞여 계속해서 그들의 고립된 성체를 두드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GOP를 집어삼킨 지 6시간이 지났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바람은 이제 막사 전체를 뒤흔들 기세로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립된 성체를 향한 적의 함성처럼 들렸다. 병사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고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강철 케이블처럼 막사 안의 모두를 올가매고 있었다. 김민혁 병장은 통제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각종 모니터 화면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은 여전히 화면 한 구석에서 유령처럼 깜빡이는 정체불명의 신호였다. 그것은 끈질기게,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들의 불안감을 좀먹고 있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자감시 장비를 지키던 통신병, 최일병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혁과 다른 병사들이 순식간에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다. 불규칙하던 펄스 신호가 멈춰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완전히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다. 이전의 신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강했다. 무엇보다 그것은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짧고 긴 비프음과 디지털 톤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조합되어 있었다. 짧은 데이터 송출,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다시 똑같은 패턴의 반복. 이건 메시지입니다. 최일병이 거의 신음처럼 말했다.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입니다. 누군가 저 너머에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적은 이 눈보라를 완벽한 엄폐물 삼아 작전 통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혹은 곧 일어날 것이다. 당장 본부에 보고해 이 신호 패턴 그대로 전송하고 긴급 암호 해독을 요청해 지금 당장. 김민혁이 소리쳤다. 최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송신 장비를 조작했다. 그는 비상 채널을 통해 본부를 호출하기 시작했다. 독수리 여기는 방패새 수신하는가. 적성신호 포착 반복한다. 적성신호 포착 응답하라. 라디오에서는 끔찍한 잡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최일병은 채널을 바꿔가며 필사적으로 호출을 반복했다. 그의 이매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안 됩니다. 김 병장님, 송신 출력이 너무 약해서 전파가 눈보라를 뚫지 못합니다. 젠장 출력 최대로 올려. 이미 최대로 올렸습니다. 이 이상은. 최일병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과부하가 걸린 통신장비 제어판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모든 잡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통제실을 가득 채웠던 라디오의 소음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다. 완전한 침묵. 이제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귀머거리이자 벙거리가 된 것이다. 눈앞에는 적이 보낸 암호문이 섬뜩하게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릴 방법도 해독할 방법도 사라져버렸다. 이 GOP는 이제 철저히 고립된 무덤이었다. 통제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젊은 초에 일병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베테랑인 박 상병조차 굳은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리더인 김민혁에게로 쏠렸다. 김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성과 훈련된 군인 정신이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려 애썼다. 뭘 의미하는 걸까? 기만술인가? 아니면 진짜 공격 준비 신호인가? 박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이 눈보라를 틈타 철책을 넘으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특정 지점으로 집결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최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모든 가능성이 끔찍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적의 칼날을 기다리는 신세나 다름없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이서구는 통제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처럼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강렬한 호기심과 지적인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마치 난해한 교향곡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반복되는 신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김민혁은 그의 그 태평한 모습을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데 저 녀석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건가? 암호 신호는 감정 없는 기계음이 되어 그들을 계속해서 고문했다.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정한 강역을 두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민혁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전원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최일병, 너는 어떻게든 통신 장비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 박상병, 너는 나랑 같이 인원들 절반을 데리고 외부 경계를 강화한다. 나머지는 실내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는 싸우다 죽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리더의 확고한 모습은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통제실에는 최일병과 몇몇 인원만 남았다. 그리고 그 구석에는 이서구가 있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모니터에 표시되는 신호의 패턴을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기계음을 숫자로, 톤의 높낮이를 기호로 바꾸어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호를 기록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GOP의 절망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도전적인 수학 문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른 병사들이 물리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의 본질인 지적인 전쟁에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 같았다. 통제실 안에는 피로와 절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가 짙은 안개처럼 쌓여 병사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김민혁 병장이 이끌고 나갔던 외부 경계조는 아무런 성과 없이 복귀했다. 그들은 살을 내는 추위와 싸우며 철책선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적의 흔적은커녕 동물 발자국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불길한 암호 신호만이 어둠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통제실 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다. 최일병은 거의 울상이 되어 통신 장비에 매달렸지만 망가진 부품을 수리할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김민혁은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의 강인한 체력도 수백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전투 기술도 에이스라는 명성도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적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장님이었고 적은 그들의 바로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분대원들을 통제실 중앙으로 모았다. 모두 정신 차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그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적 지휘관이라면 이 눈보라를 틈타 무엇을 노릴까? 전면 공격은 아닐 거다. 이 날씨에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는 건 저들도 자살 행위야. 그렇다면 소규모 침투조일 가능성이 커. 목표는 우리 GOP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혹은 그의 말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암호 신호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져 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리더로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통제실 구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이건 소수 배열이야. 357127. 그렇다면 다음 강역은 13초. 그리고 키값은 파이값과 연관이 있나? 아니면 단순한 모듈러, 산술 암호인가? 이서구였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코를 박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는 통제실의 침묵 속에서는 모두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다른 병사들은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김민혁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모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 저 녀석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이 상황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분노, 무력감이 이서구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폭발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이서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수첩을 거칠게 낚아챘다. 수첩 안에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만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뭐야? 지금 장난해?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너 혼자 이런 쓰레기 같은 낙서나 하고 있냔 말이다. 깜짝 놀란 이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김 병장님, 이건 그 신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패턴 뭐가 어쨌다고. 김민혁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수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이서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이 절망적인 상황의 모든 책임을 눈앞에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야, 그의 고함 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울렸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비이성적인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김민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그는 이서구의 존재 자체를, 그의 쓸모없음을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고함이 끝나자 통제실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에이스는 없었다. 그저 자신들과 똑같이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사기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김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서구의 멱살을 놓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자기 혐오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군인으로서도 리더로서도 실패했다. 이서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는 방금 어쩌면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비빅비. 모두의 영혼이 부서져 내린 통제실 안을 적의 암호 신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무심하게 채우고 있었다. 분대는 이제 최악의 절망, 그 가장 밑바닥에 도달해 있었다. 김민혁의 고함이 남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통제실 안의 모든 병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무너졌고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적의 공격 혹은 얼어 죽는 것뿐인 듯했다. 김민혁 자신도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패배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미빅미. 그들을 조롱하던 암호 신호만이 끈질기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이서구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수첩을 주워들었다. 그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흘러내린 안경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모두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떨리지 않았다.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김 병장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김민혁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건가? 혹은 용서를 구하려는 건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걸 풀 수 있습니다. 김민혁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풀어 뭘로 내놈의 그 쓸데없는 숫자로. 쓸데없지 않습니다. 이서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은 김민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군용 암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신호 송출 강역은 소수 배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3초, 5초, 7초, 11초, 그리고 각 신호 묶음에 포함된 톤의 개수는 피보나치 수열과 일치합니다. 톤의 높낮이는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한 뒤 특정 개수를 이용한 모듈러 산술 연산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언어입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다. 그는 헛소리를 하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혼돈 속에서 명확한 질서와 구조를 발견해낸 것이었다.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여전히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압도되었다. 김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과 자존심은 이서구의 말을 무시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기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 제안을 꺾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대원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때 옆에 있던 박상병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혁아,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저 녀석 한번 믿어보자. 김민혁은 절망에 빠진 분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마지막 희망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좋다.
해봐. 하지만 만약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이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관심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왕처럼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더 큰 종이가 필요합니다. 작전 지도를 뒤집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는 신호 패턴을 한 명도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지시를 내리는 자의 힘이 있었다. 김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최 일병에게 고갯짓했다. 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해줘. 통제실의 분위기는 절망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이서구는 지도의 뒷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 일병이 불러주는 신호음을 수백 개의 숫자와 기호로 바꾸어 종이를 채워나갔다. 방금 전까지 그를 조롱하던 병사들은 이제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서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분야의 대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전문성과 집중력 앞에서 감히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다. 김민영 역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서구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평소 수학책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집중력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현실 도피를 위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였다. 김민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다른 종류의 강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미친 듯이 계산을 하던 이서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젠장, 키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이 스쳤다. 통제실 안의 희망이 다시 사그라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서구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다. 아, 물론이지. 단일 치환이 아니야. 다중 치환 암호였어. 키값의 변화 패턴. 신호 강역인 소수 배열과 연동되는군. 그는 무언가 거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다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계산은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혼돈의 숫자들 사이에서 의미를 가진 알파벳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조합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것들은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어갔다. 이서구의 얼굴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독한 첫 번째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읽었다. 그 단어는 얼어붙은 통제실의 공기를 가르며 모두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침투. 숫자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들의 최악의 공포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비춰진 한 줄기 비치기도 했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침투. 이서구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는 통제실 안에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김민혁은 반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전부 읽어. 김민혁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서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번 암호 해독에 몰두했다. 그의 손은 잠시 멈췄던 것이 무색하게 더욱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잠시 후 그가 해독한 전문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목표, 알파 순찰조. 현재 시간부로 GOP를 이탈하여
3델타 지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 알파 순찰조, 바로 그들이었다. 만약 눈보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정확히 그곳을 지나고 있었을 것이다. 이서구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침투 지점, 3델타 철책 취약 지점, 시각 0400시, 목표 생포 혹은 사살, 발각되지 않도록 폭풍을 엄폐물로 활용할 것. 본 신호는 93FM 공시까지 최종 확인 신호로 반복 송신 후 소멸됨. 통제시라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막연한 공격 신호가 아니었다. 바로 그들을 노린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 지령이었다. 그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사냥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냥꾼이 파놓은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 순간 김민혁은 변했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공포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에이스라 불리던 최전방의 베테랑 군인의 차갑고 예리한 빛이 돌아와 있었다. 추상적인 공포가 사라지고 적의 계획이라는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자 그의 뇌는 다시 최고의 효율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아는 세계, 전투의 세계였다. 그는 이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깊은 신뢰와 이제 막 진정한 전우를 발견한 자의 경외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서구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서구 이병, 이 정보 100% 확실한가? 이서구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네, 김 병장님.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김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이서구가 펼쳐놓았던 작전 지도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어렸다. 저놈들은 우리가 장님인 줄 알겠지. 우리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거야. 좋아. 그걸 이용한다. 그는 다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전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3델타 지점으로 가지 않는다. 그건 적들이 원하는 바야. 대신 우리는 저들의 계획을 역이용한다. 박상병. 네, 김 병장님. 자네는 저격조를 이끌고 3델타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저 능선에 매복한다.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마. 적들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내게 무전으로 보고한다. 최일병. 네, 병장님. 너는 여기서 계속 신호를 감시해. 조금이라도 패턴이 바뀌거나 다른 신호가 잡히면 즉시 내게 알려. 그리고 이서구 이병. 이서구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나와 함께 간다. 나는 네 머리가 필요해. 만약 저놈들이 계획을 바꾸거나 다른 암호를 사용한다면 즉시 알아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이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죽어있던 분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절망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드레날린과 뜨거운 전우애 그리고 공동의 목표 의식이 채워졌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얀색 동계 위장복을 덧입고 총기를 점검하고 탄약을 챙겼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사냥당하던 양떼는 이제 디귿을 놓고 늑대를 기다리는 사냥개로 변해 있었다. 김민혁은 마지막으로 분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저놈들은 우리가 양인 줄 알 거다. 진짜 늑대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전원 이동 개시. 그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김민혁과 그의 분대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눈보라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적에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적을 사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선두에서 길을 여는 김민혁의 옆에는 K2 소총을 어색하지만 단단히 움켜쥔 이서구가 함께 걷고 있었다. 김민혁은 어둠 속에서 이서구를 힐끗 보았다. 그것은 신뢰와 인정의 눈빛이었고 서로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합쳐진 두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총과 방정식을 무기 삼아 함께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민혁 병장과 그의 팀은 약속된 매복 지점에서 숨을 죽인 채 적을 기다렸다. 살을 애는 추위보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더 고통스러웠다. 모두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때 박상병이 매복해 있는 저격 지점에서 무전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목표 확인, 예상대로 5명. 3델타 지점을 통과해 우리 쪽으로 접근 중. 김민혁의 심장이 크게 한번 고동쳤다. 왔다. 그는 손짓으로 분대원들에게 최종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적들은 그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눈보라를 뚫고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실은 거미줄로 걸어 들어오는 나방에 불과했다. 적이 매복 지점의 정중앙 킬존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김민혁은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펑펑. 2발의 섬광탄이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며 맹렬한 굉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노출된 북한군 침투조는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민혁과 그의 팀은 맹수처럼 덮쳤다. 그곳에는 요란한 총격전은 없었다. 오직 훈련된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압 과정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기습의 이점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포박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작전 내내 이서구는 김민혁의 바로 뒤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 눈앞에서 완벽한 현실이 되는 과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지성이 만들어낸 전략을 동료들의 육체가 완벽하게 실행해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밤새 세상을 집어삼키려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세상은 온통 눈부신 순백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흘렀다. 통신반은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임시 안테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본부와의 교신이 연결되었다. 김민혁은 무정이를 들고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독수리, 여기는 방패 셋, 보고한다. 적 침투조 선명 전원 생포, 아군 피해 없음. 반복한다.
아군 피해 없음. 지시하달 바람. 무정이 너머의 지휘 통제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GOP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사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혁의 보고는 상부 지휘책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이 되어 퍼져나갔다. 날씨가 허락하자마자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GOP에 착륙했다. 헌병대 수사관들과 군단 지휘부의 높은 장성들이 몰려왔다. 작은 GOP는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다. 상황 보고 자리에서 김민혁은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통신이 두절되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어떻게 이서구 이병이 그의 수학적 재능으로 적의 암호를 해독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저희는 장님이었습니다. 만약 이서구 이병이 아니었다면 저희 분대는 전멸했을 것이고 적의 침투는 성공했을 겁니다. 저희 모두를 구한 것은 바로 이서구 이병입니다. 장성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포로로 잡힌 적들의 증언, 이서구의 수첩에 가득한 암호 해독 과정, 그리고 명백한 상황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불신은 곧 경탄으로 바뀌었다. 이서구, 부대의 골칫덩어리, 관심병사. 그는 하룻밤 사이에 국가 안보의 위기를 막아낸 GOP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난 저녁, 김민혁은 막사 뒤편에서 홀로 눈 덮인 북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서구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이서구의 옆으로 다가갔다. 김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서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군인다운 절도 있는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서구 이병, 내가 틀렸다. 나는 오만했고 무지했다. 자네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서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김 병장님. 마지막에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은 병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 나는 그걸 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다.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 고맙다. 자네와 함께 복무하게 되어 영광이다. 김민혁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 악수는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전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제는 평화로워진 설경을 바라보았다. 철책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순백의 눈 위에 반사되어 세상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GOP에 찾아온 새로운 아침이었고 어울리지 않았던 두 명의 영웅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넘치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GOP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어떻게 모두를 구할 수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김민혁과 이서구의 이야기는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단지 뛰어난 체력이나 전투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편견 없는 눈으로
타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이서구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민혁처럼 자신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성장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기를 소망합니다. 두 영웅의 앞날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다시 한번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